안녕하세요. 심심할 때 듣는 심리학 심심심리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박프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새해가 지난 지도 2주가 됐습니다. 빨라요 벌써. 그러니까 벌써 한 1년이 한 52주 정도 되죠? 네, 벌써 달려가고 있어요. 벌써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저는 올해도. 벌써요? 그거 너무 빠른데? 태어나서 죽는 거랑 같은 건데.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또 손님을 모셨어요. 그렇죠. 조금 이제 좀 식상하기도 한데 너무 많이 불렀나 봐요. 자주 불렀죠. 신년 네. 특집 이후로 또 처음이니까. 네, 아무튼 여러분께 또 소개드립니다. 전야매 작가, 전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야매입니다. 저는 오늘 이후로 안 나올 겁니다. 왜 시작부터 그러세요? 뭐야? 날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장난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진리여하지 않을까. 약간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작가님이 질리는지 안 질리는지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진짜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그럼 질린다고 나오지 하면- 말라 그러면 뭐 조치를 할게요. 너네 둘이 너네라뇨.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 전 작가님 저희랑 이제 또 같이 하자고 찾아주셨잖아요. 네네. 뭐 특별한 뭐 재밌는 주제가 있었나요? 뭐 특별한 재미난 주제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조두순이 출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범죄 심리학 주제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조두순이라고 하면은 뭐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그렇죠.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좀 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그거 듣고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사실 사이코패스 범죄 심리학 영역이 좀 많이 응용 분야예요. 그래서 정보를 찾는 게 엄청 쉽진 않았는데 일단 저는 제가 아는 대로는 말씀을 드릴 거고 전 작가님이 좀 사회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셨어가지고 사회학을 그래서 사회적인 부분이야 뭐 심리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이 사이코패스 저희가 많이 듣기는 하는데 네.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뭐 그냥 제가 느끼는 사이코패스는 그냥 연쇄 살인마? 뭐 누가 있었죠? 유영철. 강호순, 예,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조두순, 조두순은 연쇄살인마 아니었죠? 연쇄 살인마는 아니지요? 그렇죠? 네. 정남규. 네. 정남규, 어, 유영철. 네. 뭐 이런 분들이 있죠. 저희가 또 영화로 봤을 때는 뭐 하정우 주연의 추격자라든지 송강호 씨 나온 살인의 추억 네. 이런 데서만 접했던 것 같아서 음, 사실은 제가 느끼는 사이코패스는 그냥 다 찔러대고 죽여버리는 뭐 그런 살인마로 느껴지거든요. 뭐 사실 한국에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됐대요, 생각보다. 1900년대엔 없었고 2000년대쯤에 유영철이 나오면서 자기 사이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한국에 사이코패스란 말이 들어오게 됐고 이제 실생활에 이제 좀 장난식으로 좀 냉혈한 같다 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사이코냐? 미친 짓을 하면 너 사이코냐? 라는 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이코가 거기서 뭐 주로 썼던 말인가 보네요. 그냥 장난으로 이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는. 그리고 과거에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란 영화. 맞아요. 진짜요? 내용이 그것도 연쇄 살인마를 배경으로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진 않았어요. 아무튼 네. 네. 얘기해 주세요. 사이코패스에 대해. 제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사이코패스란 제가 옛날에 범죄 심리학을 수강했을 때 들었던 걸 좀 종합해보면은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반사회적 성격장애라고 있어요. 성격장애인데 말 그대로 좀 품행장애라고 하죠. 근데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좀 법을 좀 어기고 좀 공격적이고 충동적이고 폭력을 좀 많이 쓰고 문제를 좀 많이 일으키고 그리고 죄책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없는 그런 사람을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구분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심한 사람이 있어요. 좀 굉장히 좀 충동성이 너무 강하고 공격성도 너무 강하고 이런 심한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분류를 시작한 거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실제로 반사회적 성격 장애에서 한 5%에서 10% 정도가 사이코패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진단도 제가 보니까 인터넷에서 좀 장난식으로 재미식으로 뭐 사이코패스 테스트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네, 저도 많이 봤는데 그거는 신뢰할 만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뭐 그냥 거의 뭐 혈액형 심리 네. 정도의 수준 아닌가요? 그런 건? 인터넷에 놔두는 MBTI보다 신뢰도랑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고 진짜 재미로. 음, 저도 옛날에 해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거.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아무튼 다 거짓말이고 어. 신빙성 하나도 없고 사이코패스 테스트가 PCLR이라고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검사 테스트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전문가 2명이서 PCLR 검사를 하고 평균을 내가지고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를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아 전문가도 혼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정도의 네, 그렇죠. 질병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보면 될 음. 것 같아요. 음. 네. 네. 뭐 전남의 작가님은 뭐 하고 싶으신 말 없었나요? 저는 사이코패스에서 패스가 네. 결여를 뜻한데요. 병이죠, 병. 네. 네. 그러니까 뭐가 결여됐냐 네. 이제 이건데,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의 주된 특징은 일단 죄책감이 결여돼 있다는 거, 그리고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다라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결여됐냐,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이코패스는 일단 뇌에 문제가, 일단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이코패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뇌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박프로님이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뇌 문제요. 네. 사실 그 처음에 아까 뭐 사이코패스에서 패스가 결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이코가 심리고 패스가 질병이에요, 영어로. 이게 필립 피넬이라고 옛날에 그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그 정신병자들을 그 악령이 씌운 게 아니라 진짜 정신병으로 대여를 해줬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필리핀엘이 봤을 때 지능도 정상이고 아 필리핀이 사람 이름이에요? 네네네네 죄송합니다. 필리핀엘이란 분이 계셨어요. 필리핀엘이란 분이 봤을 때 지능도 정상이고 인식 능력도 정상이고 인지도 잘해 말도 잘하는데 이상하게 겁나게 죄송합니다. 너무 공격적이고 충동을 억지도 못하고 죄책감도 못 느끼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때 당시 정신병이라고 하면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좀 인식을 잘 못한다던가 인지가 떨어진다던가 지능이 떨어진다던가. 근데 그런 게 아닌데 좀 공격적으로 보이니까 이 사람도 병으로 쳐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사이코패스 정신병이다 라고 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또 선천적이냐 이게 후천적이냐에 대한 그 논란이 되게 많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뇌에 문제가 어느 정도 있긴 하겠죠. 당연히 뇌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 우리 뇌에서 충동을 담당하는 기관이 전전두엽이나 전두엽이에요. 그 부분이 좀 망가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망가져 있다기보단 발달이 좀 덜 돼 있고 그리고 공감을 하는 뇌 부분이 좀 발달이 덜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 좀 그려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뇌 자체가 다르긴 다른 거네요. 일반 정상적인 분들과. 그렇죠. 근데 이게 선천적인 거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는데 후천적으로도 뇌가 이렇게 발달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퇴행할 수도 있나요, 내가? 퇴행이 아니라 전두엽은 사실 중학생들까지 자라거든요. 이게 발달이 되다 만 거죠. 그럼 중학생 이전 시기에 뭔가 정신적인 충격이나 뭐 큰 트라우마가 생겼으면은 발달이 덜 될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어렸을 때 양육 방식 중에서 좀 일관된 양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뭐 어떨 때는 애한테 잘해주다가 어쩔 때는 혼내고 어쩔 때는 애가 막 밥 달라고 해서 막 배고팠어 하면서 밥 주는데 어떤 때는 애가 똑같이 배고프다 했는데 막 엄청 혼내고 넌 네가 그런 것도 혼자 못 챙겨 먹냐고 이런 식으로 좀 양가적인 영역을 하다 보면은 애가 혼란이 생겨가지고 뇌의 발달에 문제도 생기고 폭력적인 성향도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뇌 발달도 무슨 키 크는 것처럼 네, 키 클 성장기 때 밥을 제대로 안 주면 안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뇌가 성장할 때도 이제 올바른
애정과 관심과 좋은 양육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 보네요. 이게 뭐 성장이 덜 됐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정상의 기준이거든요. 네네. 정상이라는 게 딱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음.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발달이 덜 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뭐 폭행을 많이 받거나 또 양가적인 그런 양육을 받다 보면은 뇌가 좀 다른 방향으로 성장을 한 거일 수도 있죠. 다르게 말하면. 양가적이라는 게 어떤 거죠?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이랬다 저랬다 일관되지 않은 양육. 일관되지 않은 양육이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혼란을 겪겠네요. 그렇죠. 음. 아니 폭행을 당한다던가. 폭행을 당하다 보면은 자연스레 아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폭행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그런 식으로 내가 발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희 정상적인 입장에서는 정상에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발달이 더 됐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또 뭐 인터넷에서 또 보다 보면 사이코패스가 또 뭐 직업 중에 CEO나 이런 분들이 또 많다고 그런 것도 많이 이거 사실인가요? 전남의 작가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 조사가 있었는데요. 영국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사이코패스 또 영국이에요? 예. 왜요? 영국이 네 그렇죠. 재미난 연구가 많죠. 네. 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네. 하여튼 영국에서 이제 잠시만요. 1위부터 10위까지 사이코패스 직업을 정했어요. 그 종이 가져온 거 보시면서 하세요. 종이 좀 볼게요. 여기 있네. 요즘 시대에 다 인쇄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네, 집에 프린트기를 하나 사가지고요. 이럴 거면 댓글에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사이코패스 직업 1위가 CEO예요. CEO가 나왔고요. 2위가 변호사, 3위 연예인, 4위 영업사원, 5위 외과의사, 6위 기자, 7위 경찰, 8위 목사, 9위 요리사, 10위 공무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제가 아는 사이코패스는 지금 다 감옥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느끼기엔 예. 근데 1위가 CEO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성공한 어떤 그런 어떤 상징으로서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납득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사이코패스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약 1%에서 4%가 존재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5천만 명이니까 50만 명이 꽤 많네요. 있는 거거든요. 수능 1등급 수준이네. 예. 네. 그러니까 50만 명의 사이코패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도처에 그러니까 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없고 확인이 불가능하고 실제로 이제 범죄를 일으키지 않는 한 사이코패스의 우리가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라는 생각에 약간 조금 소름 끼치는 조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것들이 뭐였냐면 사이코패스를 식별하는 방법. 네. 사이코패스 이게 식별하는 좀 방법. 프로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사이코패스를 식별하는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사이코패스 식별하는 게 그 전문가분들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워낙에 사이코패스들이 자기 감정을 잘 숨긴대요. 그래서 수사를 받을 때도 표정 변화가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상생활에서 구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하고 이렇게 막 저도 막 그 사이코패스들이 직업이 좋나 안 좋나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는데 저 깜짝 욕하는 줄 알고. 그래요?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네. 뭐라고 들렸죠? 좋나 안 좋나. 직업이 좋은지 안 좋은지. 직업이 좋나 안 좋나가 아니라 좋은지 안 좋은지. 네. 죄송합니다. 네.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이게 다 다르거든요. 글마다. 박피셜입니다. 네, 박피셜인데 이거 제 생각입니다. 이게 글들 보면은 워낙에 충동성이 심해서 책임감도 없고 경제 활동을 잘 하지 못해서 좀 집에 안에서 술을 많이 빠지고 폭력적인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직업을 잘 갖지 못한다
라는 글도 있고 아니다. 사이코패스들 영리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용하고 조종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을 잘 살피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이익만 살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기나 거짓말 잘 쳐서 좀 실제로 사기꾼들도 네, 많다고 네. 들었어요. 지능 지수가 좀 높은 편이다라는 말이 같이 나더라요.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순위가 영국에서 조사를 한 거 보면은 제 생각에는 사실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지능 지수가 어느 정도 높고 반사회 성격 장애랑 달라요. 사이코패스랑 그 안에 있는 거긴 한데 좀 지능 지수가 높고 자기 인식력이 좀 있고 대신 큰 게 있으면 공감 능력이 좀 결여되어 있고 어디서 보니까 인지적인 공감은 있는데 정서적인 공감이 결여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사이코패스가 그러니까 사회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인지적 공감이나 정서적 공감을 잘 캐치해줬는데 머리가 엄청 좋아요. 그냥 딱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정서적인 공감. 사실 뭐 상대방이 울고 있어. 슬프잖아요. 상대가 아파해. 나도 아파. 이게 정서적인 공감이거든요.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거. 근데 사이코패스들은 그걸 못 느껴요. 아예. 상대방이 아파해도 그 아픔을 전달받지 못하고 즐거울 수 있고. 아니 전달받지 못하는 것과 즐거운 거는 좀 다른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이게 공감이라는 게 정서적 공감 자체가 상대방의 정서를 그대로 느끼는 건데 사이코패스들은 이게 자극을 좀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런 막 울부짖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좀 느낀다고 그냥 하더라고요. 하나의 자극으로만 보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음. 하나의 큰 자극이다. 일상생활에서 다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자극이다.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어쨌든 네. 이거 제 피처입니다. 지금부터는 예. 사이코패스 특징 중 하나가 공감 능력 결여, 이성적인 공감을 잘해요. 그리고 충동성이 높고 죄책감이 없고 지능 지수가 어느 정도 높고 다른 사람 조종 잘하고 이걸 조합해봤을 때 이 정도면 사실 앞에 것만 보면은 지능 지수도 어느 정도 높고 이성적인 공감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는 안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감정을 전달받지 못해도 쟤 아파하네 사회적으로. 힘들겠구나. 네. 내가 위로를 해줘야겠다. 아. 그냥 네. 이렇게 인지적으로만 그렇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럼 약간 그렇죠. 그런 거네요. 우리가 회사 생활할 때 네. 회사 생활에서는 우리 모두 약간 사이코패스처럼 행동을 하는 걸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렇죠. 뭔가 마음은 안 가는데 네. 아유 막 오셨어요. 그렇죠, 하잖아. 그렇죠. 그런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를 되게 잘 캐치해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잘 캐치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생활도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CEO까지 그렇죠.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런 게 발달될 수 있다. 네, 다른 사람 조종도 잘 하는 편이다 보니까 높은 좀 명예가 있는 직업 이런 직업을 잘 할 수 있는데 제일 큰 것 중 하나가 자극 추구랑 충동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기 절제가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높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충동을 이겨내지 못해서 직업을 잃게 된다. 제가 볼 때는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높은 분들이 감옥을 또 많이 가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을 네. 거예요.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사이코패스다라고 나온 그 인물이 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도 CEO처럼 그 되게 높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거의 100명 정도를 살해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살해했다고? 네. CEO가요? 네. 30명에서 100명 사이 추정이라고. 뭐 그 몰래 죽였다고요? 네네. 안 걸리게? 네. 그래서 뒤에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 충동성을 절제하지 못한다 보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잘 하다가 충동이 너무 들 때 이제 뒤에서 빨리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걸리게 되면은 계속 지속을 하는 거고. 저도 약간 그 비슷한 뭐 사건 그 약간 유럽 쪽이었는데 의사인가? 동네 의사가 알고 보니까 집에 시체가 막 한 열 몇 구가 숨겨져 있다고 막 몇십 년 동안 얼려서 그걸 다 보관했다는 거예요. 맞아, 그게 좀 그런 게 생각나네. 있어요. 네, 사이코패스들은 일단 직업을 잘 가질 수 있는데 충동적이고 자극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뭐
사례나 뭐 성폭행 이런 좀 자극적인 거를 참지 못하고 하게 된다. 오히려 사소한 것에 공감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 다른 이제 자극을 추구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대답이 됐나요? 네, 대답 됐고요. 더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는 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이제 살인을 저지를 때 이제 신체가 훼손되잖아요. 이 신체가 훼손되는 광경을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죠. 없는 거잖아요. 네. 자기 신체여도 그런가요? 그건 아니요. 아. 그 사이코패스에 대한 좀 그게 있는데 공감이 결여되어 있는 거지 자기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 자기가 아프면 슬프고 자기가 네, 기쁘면 그렇죠. 기뻐요? 네. 아, 감정은 다 느껴요? 그렇죠. 감정은 있어요. 어. 근데 그 감정 수준이 이게 좀 논란이 있는데 감정이 좀 정도가 있잖아요. 그 정도가 좀 낮다라고는 하는 것 그러니까 같더라고요. 제가 자료에서 보기로는 긍정적인 감정들은 느낀대요. 기쁨, 환희, 행복, 짜릿함, 즐거움, 뭐 고양감, 흥분감 이런 거는 느끼는데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 그러니까 자기 행동을 브레이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적 감정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뭐 죄책감, 슬픔. 혼란, 공포, 뭔가 수치심 이런 조금 약간 그런 뭔가 그런 감정들은 못 느낀다고, 그러니까 많이 못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못 느끼는 건지 아니면 느끼는데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 적게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러니까 감정이 없진 않다. 네,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 음. 감정은 있다. 전야매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생각에도 이제 뭐 사람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다 보면은 제일 먼저 드는 건 불안이에요. 이게 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게 있는데 사이코패스에는 그런 불안 같은 게 좀 많이 낮은 것 같고 미래에 지향적이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이코패스에게 타인이란 파리 같은 존재라고 어디서 이제 그렇게 그런 말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파리를 그냥 이렇게 있으면 뭐 보통 파리보단 모기죠. 이렇게 모기 탁 잡고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 신경 쓰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신경 쓰여서 잡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모기를 죽일 때 그런 건데 사이코패스는 이제 사람을 모기처럼 아, 행동을 하는 하긴 거죠. 우리가 그런 막 개미나 모기한테 공감을 하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딱 그런 느낌을 그런 느낌으로. 사람한테까지 느끼는 수준이라는 거죠. 예, 예. 뭐. 그것도 있어요. 사이코패스 중에서 쾌락 살인마가 있어요. 아, 쾌락 살인마가 뭐냐면, 그러니까 절단하는 거에서 굉장한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신체를 절단할 때. 네. 그 느낌이 좋나 봐요. 그러니까 사디스트의 한 일종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정남규였던가? 그러니까 그 연쇄살인범은 감옥에 있어서도 얼른 사람 죽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아, 진짜요? 네. 어우, 너무 무서운데. 그게 그러니까 죽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쾌락인 거예요. 그래서 쾌락 살인범, 연쇄살인이 있거든요. 아, 그런 그냥 용어가 있고. 롤하고 싶다. 뭐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뭔가요? 롤하고 싶다.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참 저는 그냥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거에서 쾌락을 느낄 수 있는지가 참 좀 궁금하고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참 인간은 참 다양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오직 죽이는 걸로 쾌락을 느낀다고 하니까 이게 또 그리고 궁금한 게 소시오패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시오패스란 단어도 있죠. 근데 같은 거 같은데 뭔가 소시오패스는 뭔가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지는 더 건 같나? 깔끔하게 차려입고 영리하게 누군가를 속여먹고 그럴 것 같은 막 느낌이 들거든요. 사회적으로 약간 그런 단어를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용어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범죄 심리학 들었을 때는 소시오패스랑 사이코패스랑 좀 쓰이는 분야가 다르다라고 들었거든요. 소시오패스는 좀 사회학인가 해서 쓰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지만 엄청난 차이는 없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느 학자가 바라본 시선의 차이일 뿐이지 같은 네. 현상을 두고 분석한 결과일 것이다라는 건가요? 네, 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한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네이버에 찾아봤을 때는 네.
물론 이게 어떤 논문이거나 어떤 전공 서적이 아닌 그런 정보여서 부정확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시오래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적인 성향, 어떤 뇌의 문제가 있다면 소시오패스는 성장 환경 요인이 되게 크대요. 예컨대 뭐 유년 시절의 학대나 충격 같은 걸로 어떤 타인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고통에 대해서 배려가 이제 없는 거죠. 그렇게 자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이코패스는 좀 심리학적 정신질환, 그리고 소시오패스는 사회학적 정신질환이라고 하는데 저는 요 자료가 조금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난 사이코패스는 그냥 뇌의 문제, 전두엽의 문제. 물론 가정의 영향도 되게 크지만 그렇게 조금 구별해서 저는 이해가 더 잘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팩트인지는 저도 한번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느껴지는 건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그냥 관점의 차이 같이 느껴져요. 사회 문제가 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뇌 문제가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시선의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도 사실 1980년대 이후 그리고 2000년대에 그런 용어가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만들어진 다음에 사이코패스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데 하여튼 이런 과정이 저는 좀 하여튼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랑 개념 자체가 오래된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절대적으로 이거는 이거다라고 할 정도로 아직 데이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게 워낙에 전공 분야다 보니까 사실 정확하게 알려면은 전공 책을 샀어야 됐는데 전공 책에서도 아마 소시오패스에 대한 얘기는 크게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소시오패스 패스입니다. 소시오패스 패스요? 아, 네, 죄송합니다. 근데 참 저는 사이코패스가 타인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의 부재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제가 누군가의 슬픔과 고통을 받는데 제가 슬프지 않아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 있나요? 사이코패스 근데 증상 중에 하나로서 나는 PCLR 그 검사를 받아야 될 요건이 충족이 되나요? BCLR 검사를 받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범죄자분들밖에 없고요. 음. 일반인한테 PCLR 검사를 할 리는 많이 없지 않나. 사실 PCLR 검사를 해서 범죄자들한테 사이코패스인가 아닌가를 네, 해가지고 이제 진단을 하는 거고. 네, 그럼 제가 범죄를 저질러야겠네. 검사를 받으려면요. 근데 만일 아니 그냥 돈을 좀 많이 성실하게 버셔서 네. 받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그래서 같아요. 정신과 가서 음. 받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그냥 저도 가끔씩 이제 나 사이코패스 아닌가? 왜 난 이거 못 느끼지? 막 이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공감 능력도 정도가 있는 거고 사람들마다 공감이 정말 뛰어난 사람도 있고 공감이 좀 떨어지는 부족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근데 무언가를 이제 질병으로 규정을 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고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개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없으면 사실 네. 검사를 하고 그럴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CEO의 몇 퍼센트가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이런 통계는 그 우리가 진중하게 다뤄야 할 심리적 문제를 오락이나 그런 재미 요소로 소비하는 것 같아서 그럴 수 좀 있어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CEO 사실 뭐 사이코패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좀 지적이고 능력 있고 그리고 좀 뛰어난 이런 느낌의 단어가 좀 된 것 같아가지고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막 CEO가 많다. 저는 반사회 성격 장애에서는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분이 허다하고요. 사이코패스 중에서도 뭐 직업을 잘 갖는 분도 있겠지만 좀 명예가 있는 가져도 얼마 안 가서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충동을 그 이루었던 직업들을 전부 잃게 될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공격성 충동을 참지 못해요. 그 사람들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 지능이 높든 유능하든 그런 거 필요 없이 충동을 이기지 못해요. 공격적인.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일을 치르게 되어 있고 그게 들킨다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는 거죠. 네. 막 너무 그러면 심적화되어 있는 건 사이코패스들은 무조건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게 범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사실상 음. 많이 높죠.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이코패스를 이렇게 겉으로는 알 수도 없고 근데 이 사이코패스는 범죄할 확률이 높고 그러면 우리는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50만 명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근데 그 전에 네. 일단 뭐 그런 안 일어난 범죄보다 일어난 범죄를 먼저 얘기하면 그 연쇄살인범들이 다 사이코패스예요? 전부는 아니고 저도 그거에 대한 자료는 알 수가 없고요. 제가 아는 자료로는 네. 연쇄살인범들의 그러니까 수감자의 네. 80%에서 90%가 사이코패스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20%는 뭐 청부살인업자 이런 분들인가? 글쎄요. 20%는 국정원이. 그 사람들은 왜 죽이는 거죠? 그뭐 돈대 갔나? 좀 그게 더 저는 더 그게 오히려 좀 궁금한데 오히려. 돈 빌렸나? 그러게요. 10%는 어떤 걸까요? 그냥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요? 이제 뭐 사이코패스라는 것도 어쨌든 사람이 만든 거고 그 진단 용지도 사람이 만든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이코패스의 기질이 어느 정도 있는데 사이코패스다라고 진단을 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것까진 저도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뭐 주기적으로 연쇄 살인을 하시는 분이다 이게 원한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러면은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확실히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뭐가 예방 어쩌고 하잖아.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그럼 이거 예방 어떻게 하냐?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건 전문가들도 그냥 보고 사이코패스구나 판단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2명이서 해야 된다고. 네, 그렇죠. 검사조차도 2명이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운이 좋아야 돼요. 옆에 사이코패스를 그러니까 운이 좋아야 되는 것도 네. 있는 것 같아. 뭔가 이게 싸하다 우리가 싶으면 묻지마 범죄 같은 것도 사실 그러니까 그치 운이죠. 너가 거기 서 있기 때문에 당한 거니까. 당한 걸 수도 있고 근데 물론 그런 사실 묻지마 범죄로 갑자기 넘어갔는데 묻지마 범죄가 사실 약자한테 많이 가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네. 묻지마 범죄 대상이 이제 어린이나 우리 여성 이런 노인 이렇게 주로 많이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가부장제 사회에서 그런 약자한테 폭력이 그렇게 묻지마 범죄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좀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사회적인 신경도 다 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를 개인이 알아차리긴 쉽지 않으니까 사회적으로 뭔가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죠. 일단 저는 약간 그런 거에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이코패스를 할 땐 식별할 수 없어. 전문가들도 2명 이상 해야지 식별한대. 검사를 도입을 해야 돼. 그럼 일반인은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이코패스가 이제 출소를 했어. 조두순처럼 출소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조두순이라는 사람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또 그 사람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 사형제도가 있긴 있죠. 하지만 집행하지는 않죠. 있어요? 제도 자체는 있어요? 제도 자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 국가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안 하니까? 네. 사형 선고는 받습니다. 집행을 하지 않을 뿐이죠. 그러면 무기징역인 거죠. 뭐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사형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무기징역인 경우도 되게 좀 드물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조두순도 12년 징역 살이를 하고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렇죠. 정도의 되게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들은 나와요 언젠가 사회에. 네. 근데 그분들은 나오면 뭐 할 거? 그분은 이제 조두순 씨는 아내랑 산에 가서 커피 장사한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또 범죄를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런 그 형 관련된 시도 자체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전자발찌 착용이거든요. 그래서 7년 동안 조두순 전자발찌 착용해야 돼요. 근데 전자발찌 착용해도 또 범죄를 저지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왜 그러면 전자발찌를 왜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단지 위치 추적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전자발찌가 굉장히 진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컨대 금지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이집 이런 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삐비비비비비 걸리고 그리고 또 땀이 나거나 혹은 뭔가 본인이 본래 어떤 항상 이제 가야 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을 가게 되면 또 그게 이제 계속 감시를 받고 보호관찰관이나 아니면 경찰에 연락을 해가지고 또 체포할 수 있고 그러니까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제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나서 이제 재범률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고 그래서 전자발찌로도 충분하다. 네. 네. 아니면 전자발찌에다가 칼륨 같은 걸 넣어가지고 금지구역에 들어가면 이제 혈관을 탁 쏘는 거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거 괜찮지 않나? 근데 문제점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범죄자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 금지구역에 어떻게 들리게 된 거예요. 그 추적이 안 되는구나. 그쵸. 거기까지는. 그것만 발달하면 되겠네요. 칼륨을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AI 더 도입해가지고 더 그런 거 잘 만들겠다고 전자발찌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호감찰관인데 보호감찰관은 약간 사회복지사 느낌이에요. 근데 보호관찰관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위험이 있죠. 근데도 보호관찰관을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계속 이제 24시간 감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리고 이 사람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약간 부모 역할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이제 자식의 역할을 대신한다 그러면 보호관찰관은 부모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뭐 하여튼. 그러니까 예방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지 그냥 뭐 징역을 더 30년 때려다 40년 때려라. 이게 참 한계가 있다. 그것도. 어차피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냥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못 나오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나오게 하는 거는 또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네. 근데 저도 이거를 제 생각에는 사이코패스들이 나오면 어떻게든 충동이 들 거고 그걸 자제를 못할 텐데 충동을 다른 방향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교도소 안에 있을 때 좀 심리적인 치료나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사이코패스가 그냥 범죄자냐 정신병자냐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한데 어쨌든 충동이 드는 거고 큰 자극을 느끼고 싶어 하는 그걸 절제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들은 뭐 사회적으로 뭐 압박이 있다 하면은 압박을 어떻게든 피해서 하려고 한다. 어쨌든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살인에 대한 충동이나 좀 성폭행을 하고 싶다는 충동을 다른 거에 대해 좀 바꿀 수 있지 않나. 그런 치료적인 부분을 좀 발달시키면 좋을 것 같고 교도소 안에서. 그리고 나왔을 때의 그 예방은 사실 저도 뭐 보호감찰관 24시간 감찰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너무 필요는 무조건 하죠. 필요는 한데 인력이 너무 낭비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범죄자 하나 때문에 그 몇 명이서 돌아가면서 그거 계속 보고 있고 그럴 거면 뭐 그냥 순찰이나 좀 늘리지. 우리나라에서는 보호감찰관 196명이가 아니라 보호관찰관 한 명이 196명의 범죄자를 보호관찰한대요. 너무 많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되지도 않겠네요. 근데 네.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두순 법이 이제 뭐 발의가 뭐 내년인가 그때 뭐 발의가 된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범죄자 한 명에 이제 보호감찰관 한 명을 배정하겠다 이런 법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수정 그 범죄심리학 교수님도 이렇게 보호감찰관이라는 존재가 되게 중요하대요. 실질적으로 이제 범죄자들이 나와서 의존할 때도 없고 그럴 때 이제 진짜 보호감찰관이 부모 역할이 돼서 진짜 건강한 애착 관계를 만들고 건강한 사회적인 어떤 교육을 해주고 재사회화 교육을 해주면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보호감찰관하고 범죄자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교화나 치료 이전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회적 재합의를 해야 될 것 같은 것 중에 하나가 한번 실수한 사람 실수라기보다 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우리가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부터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죠. 이 사람을 치료 뭐 할 수 있다 쳐. 근데 우리가 왜 해줘야 되는데 왜 이 사람한테 기회를 다시 줘야 되는데 그렇죠. 라는 것에 대한 지금 사람들이 정답을 짓지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좀 분노가 많죠. 뭐 그 조주빈 사건도 그렇고 우리나라 형벌이 좀 제가 봤을 때도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죠. 저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더 적었대요. 성폭행에 대한 게 더 적었고 특히 아동 성폭행에 대한 게 좀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게 옛날에는 아동 성폭행 같은 경우에 다 죽였대요. 아동 성폭행을 하고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생존자가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형벌도 제대로 못 주고 그렇죠. 네. 조두순 12년 징역이면 네. 되게 저는 무기징역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출소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러니까 고개를 되게 갸우뚱거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조두순 때문에 조두순 특별법이 생겼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그때 생존자가 생겼잖아요. 조두순 때 아이가 거의 처음이었다 하더라고요. 아동 성폭행 범죄 생존자가 있던 거. 그래서 조두순 특별법이 법을 처벌할 때 심신미약이나 술은 감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는 법도 나와 있고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아동 성폭행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에 대한 처벌을 엄청 올렸어요. 그때 생긴 부작용이 살인율이 엄청 올랐대요. 여자를 성폭행하고서 다 죽였대요. 증거를 안 남기려고. 그냥 나는 네, 단순 깔끔하게. 살인죄다. 네, 그냥 깔끔하게 죽인 거죠. 너무 형벌이 높다 보니까 차라리 살인죄를 받는 게 나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죽이는 거에 대한 효과가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한번 올렸대요. 원래 2000년대까지만 해도 성폭행에 대한 처벌이 잘 안 되다가 2000년대쯤인가 엄청 올렸대요. 이게 올린 거래요. 올렸는데 살인은 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늘린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살인이 늘지 않았다 생각하고 약간 우리나라 사회 목소리가 약간 형벌을 일단 네. 높이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저도 되게 공감하거든요. 근데 난 그러면 20년, 30년 이렇게 해야지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20, 30년이면 또 충분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면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기징역이어야 돼요. 사형 아니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초등학교 때도 사형제도 뭐 찬성 반대 이런 거 네.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논란이 됐던 이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을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조두순이라는 이슈 이전에 앞서서 사형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네요. 저는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딱 찬성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한 것 같고 반대라고 하기도 또 좀 그렇고. 프로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찬성 쪽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사형법이 생긴다고 사형을 남발하는 것도 아니고 판사들이 진짜 이 죄질이 너무 안 좋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이 되면은 무기징역 시켜서 우리 세금으로 콩밥 줄 바에 그냥 없애는 게 낫지 않나. 책 사장님은? 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뭐 아까 말했듯이 성범죄자면 전자발찌 끼잖아요. 거기다 이제 칼륨을 넣어가지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아니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바로 이제 나가는 거지. 아니면 어금니 같은데 청산가리를 넣고
만약에 초등학교를 가서 성범죄자 청산가리. 아동 성범죄자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어. 네. 그럼 어금니에는 청산가리가 터져서 이제 그때 이제 보내는 거. 음. 바로 죽이면은 아니 음. 왜냐면 사형제도 이제 했는데 얘가 범죄 안 저질렀을 수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잘못 사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금니에 청산가리를 넣거나 전자발찌에 칼륨을 넣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행위를 할 때 그게 이제 그렇죠. 반복되는 몸에 행위가 이제 있으면 퍼지거나 이제 터지거나 이런 거죠. 그럼 이제 길바닥에서 이제 죽는 거구나. 좀 충격인데. 괜찮지 않아요? 나름 합리적이지 않나? 합리적이긴 해요.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해봐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이런 얘기 또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아까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예. 뭐야?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네. 갈팡질팡합니다. 솔직히. 양가적이네요. 되게 양가적이에요. 알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이거 한번 찍으면. 네. 나중에 한번 심리 토론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녹음 재미있었고 코로나 다들 조심하세요. 급하게 마무리하시네요. 네.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를 조금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범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고, 그러면 범죄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어떤 고민들, 이런 고민들도 되게 있어서 저한테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조금 범죄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끝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네. 사이코패스 만나질 않길 바라겠습니다. 쎄하면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네 느낌 안 좋으면 피하세요. 네. 그 뭐지? 제가 아까 말했던 외국에서 사이코패스 있잖아요. CEO. 그 사람은 되게 매력적이어서 그 감옥살이 하면서 여자들이 편지 되게 많이 보냈대요. 여러분 너무 완벽한 사람은 남자는 여자든 사기꾼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네.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구독이 많이 늘고 있어요. 피드백 좀 부탁드리고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